통일신라 발해의 통치제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의 정치기구, 그 다음에 지방을 어떻게 나누어서 다스렸는지, 그 다음 군사제도,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할 텐데 자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일신라부터. 통일신라의 경우에는 원래 왕권이 약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국가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귀족들이 다 모여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야. 그게 화백회의였잖아요. 그리고 이 화백회의를 이끄는 수상, 즉 귀족 중의 대빵을 상대등이라고 했는데 상황이 지금 달라졌단 말이지. 왕권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기구가 힘이 강해졌느냐?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이 일을 추진하는 기구. 이 기구의 이름이 집사부라는 기구였는데 왕의 명령대로 일을 추진하는 집사부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고요. 이 집사부를 이끄는 대표 권한을 가진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수족과 같은 왕의 명령을 그대로 집행하는 관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를 시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중시라고 했다가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시중과 중시는 사실 같은 거야. 집사부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운영되고 왕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정치를 하는 이 시중의 권한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힘이 강했던 화백회의와 상대 등의 힘과 권한은 당연히 어떻게 화살표 방향? 약해지게 됐던 거지. 이게 이제 통일신라의 중앙정치. 그 다음에 발해의 중앙정치를 볼 텐데요. 발해에는 중앙의 정치를 담당하는 기구가 3개의 성과 6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정육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3개의 성과 6개의 부서로 중앙정치기구를 만드는 건 원래 당나라 제도야. 즉 다시 말해서 당의 제도를 수용한 거지.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당나라 제도를 수용해서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에요. 각 기구의 명칭과 운영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육부 중에서요. 이 삼성육부 이름을 다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사실 발해의 삼성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있었거든. 선생님이 교환에 실어놨어. 그 중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핵심 성은 중요합니다. 정당성. 정당성 중심으로 정치가 운영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나라 제도를 변형시켜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6개의 부서의 명칭이 다 바뀌었는데 이 6개 부서의 명칭을 유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 유교 덕목들을 명칭으로 삼았어요. 뭐냐면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지러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서 충, 인, 의, 지, 예, 신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육부의 명칭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아, 수용은 했지만 독자적으로 바꾸어서 운영했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다스렸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 볼 텐데요. 일단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눠요. 지금은 우리 도로 나누잖아요.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북도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는 구주로 나눴어. 그 다음에 오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소경은 5개의 핵심 지역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의 도시. 자, 구주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전국을 구주로 나누면 그 각각의 주 안에 또 작은 행정구역이 있을 게 아니야. 주가 있고 그 밑에 군과 현이 있어요. 각 지방의 군과 현에는 왕이 임명한 지방관을 파견해서 다스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죠. 군현보다 더 작은 행정구역. 그러니까 사람이 살긴 사는데 작은 마을 정도? 이런 작은 행정구역을 촌이라고 불렀어. 근데 촌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촌도 사람이 사는데 누군가 다스리긴 다스려야 되잖아. 촌을 다스리는 사람을 촌주라고 불렀는데요. 이 촌주는 어떤 사람이냐면 중앙에서 파견한 사람이 아니라 토착. 토착이라는 건 그 지역에서 착 붙어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쭉 살아왔는데 조금 재산도 있으면서 지혜롭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덕이 있는 이런 사람을 촌주로 삼아서 토착 세력인 촌주가 이 지역을 관리하게 했었어요. 자, 군현에는 관리 파견했지만 촌은 관리를 파견하지 않았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소경이 5개의 도시라 그랬는데 아니 수도 금성만 있으면 되지 왜 또 5개의 도시를 지정해가지고 여기를 또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 공부 더 하라고 왜 만들어놨느냐. 요게 또 그렇게 서술형에 잘 나옵니다. 5개의 도시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지도에서 신라 수도를 한번 보세요. 신라 수도가 지금의 경주, 당시 이름 금성입니다. 통일신라가 되기 전에는 이 금성의 위치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통일이 되고 나니까 지도에서 한번 봐봐. 지금 통일신라가 봐봐. 대충 그려줄게 여기다가. 통일신라가 지금 영토가 한 이만하잖아. 이만큼이 되는데 보통 수도는 나라의 중앙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 여기.
신라, 수도, 경주, 금성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죠. 즉, 이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수도인 금성이 너무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좀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이 지금 신라 여기저기 살고 있잖아. 얘네들은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이 지방에서 꿍꿍이를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감시를 해야 되겠지. 근데 막 전국에 퍼져서 살면 감시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통일신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오소경에다가 집 좋은 거 지어주고 관직 주고 해서 여기에 고구려 백제 출신 귀족들을 모여서 살게 합니다. 모여서 살게 함으로써 이 고구려와 백제 출신의 귀족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오소경을 설치한 목적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발해 행정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 하면 행정구역이 5경 15부 62주.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행정구역도 단위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죠? 5개의 도시, 수도인 상경을 포함한 5개 핵심 도시, 그리고 15군데의 군사적인 요충지, 그리고 통일신라가 9주로 나눈 것처럼 전국을 62주로 나누었는데 아래쪽 내용은 비슷합니다. 자, 주가 있으면 주 밑에 이제 군과 현이 있잖아. 군과 현 같은 곳에는 지방관을 파견해요. 통일신라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발해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지 얘들아? 더 사람이 적게 사는 촌이 있어. 촌. 말단 행정구역인 촌이 있는데 자, 촌의 경우에는 관리를 파견하지 않은 것도 또 똑같아. 그렇다면 촌은 도대체 누가 다스렸느냐? 촌장 혹은 촌주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해에서 촌을 다스리는 이 촌장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발해라는 나라가 고구려 출신이 소수고 말갈인이 다수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촌 같은 데는 말갈 출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촌을 다스리게 한 촌장은 말갈인입니다. 말갈인, 말갈수령.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 사실 발해 안에는 고구려인이 소수인데 지배층은 전부 다 고구려인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 근데 이 작은 행정구역의 촌에까지 고구려 출신을 관리로 파견하면 사실은 다수의 말갈인들과 조금 조화가 깨지거나 대립이 생길 수가 있겠죠. 즉 말갈수령을 임명했다는 건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조화를 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발해의 지방행정제도도 있고 이번에는 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도와 왕궁을 관리하는 중앙군이 있고요. 전국에 파견하는 지방군이 있겠죠. 자, 통일신라에는 군사가 무엇이 있었느냐? 중앙군으로는 구서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고 지방군으로는 십정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추가 내용은 뭐냐면 구서당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구서당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살래. 이거 신라 출신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옛 고구려인 출신, 백제 출신 사람들 모두 다 원하면 구서당의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민족의 융합을 추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십정은 10개의 군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정 이렇게 해서 십정. 근데 생각을 해봐. 지방에다 파견한다 그랬어요. 아까 전국을 9주로 나누었다 그랬잖아. 한 개의 주에 한 개의 정을 파견한다 치면 9주면 군사 조직도 십정이 아니라 구정이 돼야 되는데 왜 십정이냐? 왜냐하면 통일신라의 구주 중에서 여러분들 그 지도에서 확인하세요. 하나의 주, 한주라고 하는 주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 한주, 웅주, 삭주, 명주, 강주 중에 한주라는 주가 있어요. 한주는 지도에서 보면 다른 주보다 큽니다. 땅덩어리가. 그리고 또 하나 한주는 국경 지역에 있는 주예요. 국경 지역이면서 땅이 넓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군사적으로 방어를 더 잘해야 되는 지역이지. 그래서 요 한 주에다가는 일정이 아니라 이정의 군대를 배치하다 보니까 군사를 2배로 배치하다 보니까 구정이 아니라 십정이 된 거예요. 구서당 십정 특징 기억하시고. 자, 발해 군사 조직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지방군의 명칭 전해지지 않아요. 당연히 지방에도 군대가 있었겠죠. 중앙군 조직으로 십위라고 하는 군사 조직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토지제도 정리할 텐데 발해는 우리가 할 게 없으니까 패스. 다행이죠. 자, 이번에는 통일신라의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앞에서 이미 중요한 토지제도 했어요. 신문왕이 귀족들에게 지급되던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요거 얘기했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귀족들의 입장에선 관료전 주면 입이 이만큼 나오겠죠. 자신들의 권한이 약해지니까. 근데 신문왕은 왕권이 너무 강해. 카리스마 장난 아니야. 그래서 불만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왕권이 약해지고 귀족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여기 8세기 후반에 가면 경덕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경덕왕 때 가서 진골 귀족들이 반발하면서 관료전 제도 없어지고 노급 제도가 다시 부활해요.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정리할 토지 제도는 농민들에게 지급한 토지 제도입니다. 성덕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농민들도 잘 살고 나라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야. 땅 없는 농민들이 너무 가난하거든. 그래서 농민들에게 많지는 않지만 땅을 똑같이 나눠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하고 열심히 농사 지어서 일부를 국가로 세금을 바치게 하는 거지. 자, 요렇게 성덕왕 때 실시된 토지제도가 정전이라고 하는 토지제도였습니다. 자, 관료전과 노급은 귀족들에게 지급되던 토지라는 거. 성덕왕 때 지급된 정전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해서 조세를 걷기 위한 제도였다는 거. 요걸 구분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어느 게 어느 나라의 제도였는지 조금 더 덜 헷갈리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